계신 분들은 다 이제 저희 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라 굳이 이런 뭐 설명이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기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재생 사업을 가장 쉽게 설명한다 하면은 쇠퇴한 우리 도시 마을을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다라고 저희가 큰 틀에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쇠퇴란 표현이 학술적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쇠퇴란 표현은 노후되었다 혹은 낙후되었다라는 뜻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점은 이 노후 낙후가 가장 좋았을 때와 나빠진 결과를 비교하는 용어라면은 이 쇠퇴란 표현은 노후되어 가는 중 혹은 낙후되어 가는 중이라고 해서 과정을 조금 더 중요시한 용어다라고 의미를 구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기존의 이제 타 정책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죠. 그 요건을 보시면은 현재 지표만을 분석을 해요. 현재 낙후도가 얼마큼 나쁜지. 그런데 저희 재생 사업은 과거 대비 얼마만큼 나빠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빨리 안 좋아지고 있는지 해서 상대적인 지표를 쓰고 있다는 부분이 좀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재생 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 의미가 복잡하다 보니까 사실은 보는 사람마다 심지어는 전문가분들마저 다 생각들이 다르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에서 이제 건축, 뭐 정비 사업 이런 쪽을 공부를 했거든요. 당연히 제가 생각하는 재생 사업은 기반 시설을 공급하거나 혹은 낡은 집을 고쳐주는 이런 식의 사업들을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 도시가 조그맣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해 가는 원인과 과정이 다르듯이 이 노후 낙후되어 가는 원인과 과정도 다 다르고 이 각기 다른 원인을 처방하는, 치유하기 위해 처방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다 보니 사실은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도시재생이 아닌 게 뭐냐? 라고 역설적으로 이런 질문도 나올 정도로 이 재생정책 혹은 재생사업이 포괄하는 범위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도시가 겪고 있는 노후 낙후되어 가는 그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재생사업이라 할 수 있겠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뭐 공자님 말씀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숨어있는 능동적 처방이라는 이 글자입니다. 재생사업이 가장 어렵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또 비판을 많이 받는 부분이 우리 지역사회 혹은 주민분들한테 많은 요구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얼마큼 자구책을 마련해서 노력하고 있느냐를 많이 평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자 또 한편에서는 공격을 받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이 재생정책 혹은 재생사업은 쇠퇴의 원인 자체를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 지역사회 또 사회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즉 오늘같이 모여서 정책에 대해 논의하시고 또 적지만 작은 예산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조치한 지역에 대해서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예산을 지원한다가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실무를 하시니까 좀 고민거리를 같이 공유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죠. 쇠퇴한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법정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수립을 하죠? 국가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국비 지원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럼 계획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겠죠? 국비 지원 기관과 활성화 계획의 목표 연도가 동일하게 되겠죠. 여기서 약간의 모순이 생깁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마중물, 이 국비 보조 사업은 말 그대로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 성격의 지원이에요. 그러면 해당 지역의 활성화가 다 이루어지려면은 이 마중물의 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단계의 자생적 사업이 추진돼야 되겠죠. 근데 이 자생적 사업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법정 계획인 활성화 계획이 최소 마중물 사업 기간이 아니라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도까지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보통 우리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럼 역으로 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되면 어떤 해석이 될까요? 마중물 사업과 함께 이 마중물을 토대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모든 사업이 그 기간 안에 끝나야 된다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뉴딜 사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재생 정책 사업은 역사가 상당히 깁니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참여정부 때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정책이 있었어요. 그 정책이 그 후대에 이어지면서 국토부 혹은 농림부, 행안부 등의 다양한 마을 만들기류의 정책 사업으로 분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이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이제 학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2013년도에 도행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도행특별법에 의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재생 정책의 큰 틀을 보시면 거의 한 15년 이상 또 법제화된 이후로만 따져도 약 7년 정도 경과가 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번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에서 법제화를 이룬 재생 정책 혹은 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 뉴딜이라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소를 상당히 강화한 그런 정책을 이 대선 공약 과정에서 내놓게 되고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도행 뉴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이제 좀 표현을 해봤어요. 2007년도부터 14년도까지 국가 R&D인 도시재생사업단이라는 연구가 약 7년 반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쇠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다시 한번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내용은 이렇게 개발된 기법들 중에 극히 일부지만 전라북도 전주시 그리고 경상남도 창원시 두 곳에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기 시작했죠.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권을 중심으로 신탁 방식의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검토를 했었고, 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주민 참여에 의해서 뭐 지금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이제 초기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협동조합 등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성을 검증한 결과 이 공공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전제하에서 현행의 도시재생특별법을 포함한 지원 체계의 초안이 이 연구를 통해 이제 마련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특별법은 2013년도에 제정이 되고 2013년도 연말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사실상 법 시행 원년에 해당되는 2014년도에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최초로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재생사업이 전국의 13곳이 선도지역 방식으로 선정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해 걸러서 2016년도에는 일반 지역 방식으로 33곳, 개수가 좀 늘었습니다. 사실 2016년도 사업은 실제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는 2015년도에 진행이 되었어요. 결과도 2015년도에 사실 나왔었는데 발표가 201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에 선도지역 사업을 선정할 때 국토부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죠. 기획재정부 간에 충분한 실무적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적으로 선도지역 선정이 이제 추진이 되었어요. 그 결과 15년도에 공모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기재부에서는 반대를 했죠. 어떤 이유로 반대를 했을까요? 이미 14년도에 뽑은 사업도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미진한데 또 추가적인 사업을 뽑는 것은 무리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까지도 부메랑이 계속 들어오죠.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게 되면은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집행률을 상당히 강조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산을 많이 써야 그 다음 연도에 또 그 해당 정책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큰 틀에서는 뭐 좀 모순적 상황이 생겨요. 주민 참여 방법에 의해서 좀 차근차근 융통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짜여진 계획에 의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호 모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근본적 계기가 되죠. 아무튼 지난 정부에서는 이렇게 선도지역 혹은 일반지역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46곳의 재생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7년도에 조금 때이른 대선이 생기면서 그 대선 과정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공약이 발표가 되고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2017년도에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68곳을 선정하고 그 이후로도 100곳에서 120곳 사이를 매년 뽑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큰 틀에서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2013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이 되고 저희 지원기구를 포함한 정부의 지원 체계의 큰 틀이 마련이 됩니다. 2014년도에 최초의 국가지원 재생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때 이제 관문 심사라는 제도가 도입이 돼요. 영국에 보면 게이트웨이 리뷰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중요한 게이트마다 전 단계의 과정이 얼마만큼 충실히 잘 이루어졌고 다음 단계의 내용을 잘 준비했는지를 리뷰, 검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후속 단계의 정책 지원을 결정하는 거죠. 이런 게이트웨이 리뷰 프로세스를 차용을 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리뷰 보드라는 형식으로 심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 선정이 돼도 이 1단계, 2단계 리뷰 보드를 통해서 계획을 고안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었던 거죠. 2016년도에는 14년도 선정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주민 참여 혹은 거버넌스에 대한 사업 체계가 상당히 이제 익숙치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현장지원센터 하나를 설치하는데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좀 부진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걸릴 정도로 이 중간지원 조직 설치에 대해 필요성도 잘 인지를 못하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정책의 플랜은 상당히 이제 거버넌스 체계에 의한 사업을 표방하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 현장의 준비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리뷰보드란 형식을 관문심사라는 제도를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지금 현행의 지자체 사업 추진 체계, 예를 들면 행정협의회, 주민상인협의체, 현장지원센터 이런 기본적인 거버넌스 체계가 2015년도를 거쳐 16년도 사업부터 이제 한 틀이 이제 완성되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017년도에는 이제 뉴딜 공약이 발표가 되었고 뉴딜 시범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업 유형도 좀 다양해졌고 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기관 제한 방식도 들어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의 변화는 역량 강화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 등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도 논란이 여지까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 정부의 재생 사업에서는 우리 현장지원센터가 의무 조항이었어요. 즉 현장지원센터는 저희 재생사업비가 아니라 별도의 지방비로 먼저 만들어야지만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현장지원센터의 인건비까지 지원을 하죠. 좋게 보면은 현장의 지원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지원한다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은 우리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들을 감면해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중앙정부가 직접 끌고 나가는 방식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점에서 오늘의 이제 수업 주제와 관련된 이슈가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 뒤에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부터 제도 개선이 되어서 도시재생 예비사업이라는 제도가 생겼죠. 우리 일반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우리 동네 살리기라는 중소규모 이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비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그 자격을 득해서 본사업에 신청해야 된다는 제도가 작년에 이제 개편이 되었고 올해 이제 과도기를 거쳐서 내년도에는 전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비사업을 하고 본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잘 하신 다음에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의 지원이 끝나죠. 자, 이 과정에서 최근에 많이 논의되는 게 후속적인 지원 사업에 대한 논의가 중앙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즉 예비, 본사업, 후속 사업이라는
3단계 지원 체계를 만들자라는 얘기가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본사업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 사업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죠. 반대 측면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마중물을 받아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또다시 국가가 지원을 한다. 이 자체가 약간 큰 틀에서 모순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정부의 지원은 강화되어야 되지만 이 정책 사업의 프레임상 정부의 지원이 어디선가는 끝나야 돼요. 앞이든 뒤든. 그런데 이 정책이 이제 어떤 측면,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자, 예산 지원의 확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실무적으로 필요하지만 분명히 그 범위와 취지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는 역량 강화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지난 정부 대비 직접적 보조 방식, 직접적 지원 방식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8년도에도 비슷한 경향성이 쭉 나오다가 19년도부터 약간 기조가 바뀌어요. 이미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두 차례 사업을 선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19년도부터는 사업 제도의 변화도 크지만 비선정된 사업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하다. 그러면 기초지자체가 차기 사업에 제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해당 광역지자체는 예산 총액 배분을 좀 감액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조치 등이 19년도를 기점으로 강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혁신지구 인정사업 총괄사업관리자라는 신규 사업 제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해가 왔습니다. 올해가 왔고요. 올해는 이제 작년의 기조가 쭉 연장이 되면서 특히 이제 작년 말부터 있었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이사 공급 대책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재생 사업에서도 주택 공급을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 취지와 사업 유형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이런 부분 등은 다음 정부에서도 아마 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조금 풀어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쭉 흘러왔었던 여러 가지 실무적 내용 등을 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간 되실 때 다시 한번 복귀해서 보시면은 이런 의미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겠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뉴딜부터 이제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보통 이제 정부가 어떤 정책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은 뭐 이런 비전 전략 체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좋게 보면은 상당히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고요. 또 반대로 보면은 너무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 비전 체계를 만들 때는 이 정책사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요. 그런 의미를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비전에 보면 지역 공동체가 주도한다라는 이 공동체 기반의 사업이다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혁신한 도시, 즉 단순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시 기능을 혁신시키겠다라는 정책적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이제 큰 비전 하에 이제 주거복지, 도시 활력,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이라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목표가 특히 이제 국토 분야, 국토도시 분야의 대부분의 정책 사업에서 거의 관통하고 있는 일반화된 목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재생 사업의 모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대 추진 전략을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공간 혁신. 어렵게 써져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노후 주거지의 빈집 혹은 저이용되고 있는 공공시설들 혹은 우리 상업 업무 지역의 빈 상가 혹은 저이용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유휴부지 등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회복 또 사회적인, 경제적인 혹은 공동체 활동을 위한 거점 또 우리 주민, 상인, 청년들의 재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일자리 공간으로 만들어내자. 즉 시설을 만들어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전략, 즉 시설을 만드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입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의 수단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런데 뒤에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사회적 경제가 특정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에 많이 의존을 하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일예로 어떤 부처의 공무원분이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마을기업이 가장 작은 사회적 경제고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고 사회적 기업이 가장 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잘못된 해석이죠. 마을기업은 행안부가 지정해주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하나의 유형이죠. 그리고 핵심은 해당 마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느냐가 핵심이에요. 협동조합은 이제 고용노동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죠. 핵심은 조합원이 출자를 해서 스스로 사업을 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어떨까요? 마을 주민, 조합원 이런 의미가 아니죠. 사회적인 가치를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 환원시키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핵심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마을 기업이 좀 작고 사회적 기업이 조금 더 활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잘 모르시면은 마을 기업이 제일 작은 초보 단계, 협동조합이 그 다음 단계, 사회적 기업이 완성 단계 이렇게 이제 섣부른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이 사회적 경제를 도시재생경제라는 형태로 이름을 이제 명명을 했죠.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마을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의 일환이다라는 의미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재생사업이니까 우리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협치체계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뒤에 내용은 이제 상반기에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짧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난 정부에 이제 재생 사업이 시작이 되고 이번 정부에서 그냥 뉴딜 사업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몇 가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업 유형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두 가지 사업 유형이 신설이 되었죠. 자,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실 부분은 단순히 사업 유형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왜 이 사업 유형이 도입되었냐입니다. 자,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흔히 우리 일반 시민분들,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낡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이다라고 보시게 돼요. 근데 그 낡은 집은 사유재산이죠. 근데 저희 재생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보조를 통해 보통 추진이 됩니다. 즉, 재정보조 방식의 사업이에요. 재정보조 방식의 사업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한 지원이 엄격하게 제한이 돼요. 이러한 부분 등이 이 뉴딜 공약을 준비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재생사업이 당연히 다뤄야 될 저층 노후주거지의 주거 문제 해소에 너무 소극적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뉴타운 사업 등의 문제로 정비사업 등이 미시행되어서 노후주거의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 정책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비판 하에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두 가지의 사업 유형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 부분이 최근에 물론 이제 직접적 배경이 이사 공급 대책이 되었지만 정비사업과 재생사업을 공간 기능적으로 연결해야 된다는 큰 배경의 연장선상이 되어 있다. 혹은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규모 축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재생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중에 리뷰보드 혹은 관문 심사라는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1단계 관문 심사를 통과하는데 통상 6개월 이상, 좀 부지단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반 이상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거버넌스에 의한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잘 면밀하게 검토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도 좀 있죠. 사업 지원 기간이 4년, 5년인데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 1년, 2년이 걸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거나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 공약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세태 문제가 이렇게 크고 시급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분들이 계획의 논리적 근거만 따진다라는 비판하에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 한 가지 채택이 된 게 사업의 면적을 축소시키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즉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시켜서 사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가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활성화 지역의 면적을 과거에는 특별하게 제한되지 않았는데 사업 유형별로 권장하는 면적 기준을 만들어서 좀 축소시키는 조치가 내려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많은 지자체가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활성화 지역을 과거 정부의 기준대로 특별하게 제한 없이 크게 지정을 했어요. 특히 활성화 지역 지정 요건, 인구, 산업, 노후 건축물 이 세 가지 부문의 지표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뭘까요? 읍면동 단위로 구역계를 지정하면은 데이터를 입증하기가 가장 용이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읍면동 단위 행정구역계를 기준으로 크게 이미 지정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좀 더 축소시키는 조치가 내려지다 보니 그럼 지자체는 어떻게 될까요? 전략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행정적 사항이 발생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고 오랜 기간이 걸리다 보니 이 국가공무에 응모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촉박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절충안이 나와요. 정부의 권장 면적보다 상이하게 좀 크게 이미 활성화 지역이 지정이 돼 있고 전략계획 변경을 통해서 얘를 축소시킬 수가 없다면 이미 지정되어 있는 활성화 지역 단위로 사업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죠. 단 전체 활성화 지역 중에 권장 면적에 해당되는 임의의 구간을 설정해서 거기에만 국비 보조 사업을 쓸 수 있다. 마중물 사업은 가운데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절충안이 나와요. 앞에 보시는 동그라미가 있죠? 이걸 이제 우리 계란 후라이로 한번 상상을 해보고 볼게요. 그럼 가운데가 노른자고 전체가 계란 후라이 흰자까지 포함한 범위예요. 정부의 새로운 이제 지침은 전체 계란 후라이가 활성화 지역이에요. 이대로 신청해도 좋다. 다만 마중물 사업은 노른자 부분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노른자 부분과 흰자 부분에 나머지 재원의 사업은 다 써도 무방하다. 이게 이제 좀 절충된 방침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제 자의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노른자 부분에 마중물 사업비가 들어가죠. 그 부분을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도액재생 뉴딜 사업 구역이라는 임의의 구역의 명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활성화 계획을 노른자 부분에만 수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자 부분에는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옆 동네 혹은 이 흰자 부분만 따로 떼내서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활성화 계획은 활성화 지역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으로는 사업이 있던 없던 간에 그 범위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버린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노른자 부분만 계획이 수립됐다 착각을 하시면서 흰자 부분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시거나 혹은 주변 지역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응모를 했다가 뭐 시도 선정 같은 사업이 선정이 됐다가 중앙 실탁평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해마다 한두 팀 이상이 나와요. 한두 분.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예산 지원도 확대가 되었고, 또 우리 중소규모 사업은 광역지자체 선정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별 역량 강화 사업도 이번 정부에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2, 3년 사이 이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교육비 지원이 없어지고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즉 교재와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교육 이후에 실습 과정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또 예비 경제주체를 육성하는 사업화 지원 사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사업에 앞서서 예행 연습을 하시는 주민제한 소규모 재생 사업이 도시재생 예비 사업으로 합쳐져서 우리 시도 선정 사업 유형에서는 반드시 이 예비 사업을 선행 필수화했다라는 부분도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그 밖에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도 해마다 한 50여 팀 정도 하고 있고, 재작년 작년 단발성을 진행했지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도시인 청년 혁신스타 육성 사업도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또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죠. 지금 한 60여 팀 정도가 설립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공시설 등에 대한 위탁관리 운영과 또 사용 수익 등의 방법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도 매년 한 20, 30팀 정도씩 설립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리 청년들의 재생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청년 인턴 제도도 지금 3년차 운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애매하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만 유엔 해비타트와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시도가 된 바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도에 대해서 또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은 조금 또 잘 정보가 부족한 게 없지 않아 있어서 19년도에 법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 3개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총괄사업 관리자 방식입니다. 뉴딜 사업이 들어오면서 이제 2017년도에 공공기관 제한형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활성화 계획은 기본적으로 수립권자가 전략적 수립권자, 즉 이제 시장 군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이에요. 공기업은 이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특정 단위 세부 사업에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로, 부분 시행자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구조였죠. 그러다 보니 공기업의 좀 투자가 직접적으로 유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업과 지자체가 활성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지자체 공동 명의로 제안하는 방식이 17년 도입이 됐던 거죠.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한 내용이 총괄사업 관리자 방식이에요. 뭐가 바뀌었느냐? 공공기관 제한형은 말 그대로 제안만 하고 사업을 안 해도 가능은 합니다. 개념적으로. 근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는 이 총괄사업관리자로 참여할 공기업이 반드시 7곳 이상의 투자 시행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시행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서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을 받아 대행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은 정확하게는 사업 유형은 아니죠. 사업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유형적 측면에서는 거점 연계형 뉴딜 사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어요. 총괄사업관리자가 거점을 투자 시행하고 그 외의 연계를 통해서 재생을 시킨다라는 의미로 거점 연계형 사업이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혁신지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법제도를 설명하지 않는 강의여서 그 부분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희 도시재생특별법은 특별법의 위계를 갖고 있지만 법의 성격으로 보면 지원법이에요. 크게 법은 사업절차법과 지원법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업절차법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장점은 그 법에서 정한 목적에 벗어나지 않으면 공무원분들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잘 따라갔을 때 무리 없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료함이 장점이에요. 단점은 그 법에서 정하지 않은 목적의 사업은 당연히 안 되겠죠. 지원법은 반대입니다. 세태한 지역에 필요한 포괄적인 예산 지원 근거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내용이 타당하면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단점은 각각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 근거와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장 군수의 방침 혹은 가장 가까운 개별 법령에 따른 절차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즉 사업이 뒤로 가면 갈수록 해야 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사업기간이 좀 지연될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성화 지역이 아니라 혁신지구라는 별도의 구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혁신지구와 관련된 제도 부분은 사업절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받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활성화 계획 수립 형태와 상당히 차별화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은 이런 지구 단위의 공기업 혹은 민간 투자를 지자체와 함께 해서 좀 블록 단위의 약간은 개발 지형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하나의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정제도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지원은 활성화 지역이라는 면 단위의 활성화 계획이라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사업의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비를 총액으로 배분해 드리는 방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을에 마을 주차장이 필요한데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길 건너에 주민분들이 쓰시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 부지가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마을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활성화 지역 밖이죠. 당연히 활성화 계획에는 포함시킬 수 없는 사업이 되겠죠. 그러면 국가의 지원은 불가능해집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략계획 수립권자가 활성화 지역이 아니더라도 활성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라도 전략계획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이다라고 인정해 주면은 그 순간부터 그 사업이 도시재생 사업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제도예요. 저희가 그래서 흔히 줄여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점 단위의 사업이 돼요. 건축물 단위의 사업. 그래서 이 비법정 계획, 즉 전략계획이라든지 활성화 계획 수립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법정 계획에 의해서 인정만 받으면 국가 지원이 가능해지는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변화가 있었어요. 최초의 이 인정제도를 검토했을 때 내용은 사실 이 부분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를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일본에 보면은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민간업자들이 하죠. 그런데 개발 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요. 그럼 그 개발 이익을 어디서 회수해 가느냐? 일본은 이제 차고지 증명 제도가 상당히 강해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차장을 그 건설업체가 공급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주차비로 그 수익을 회수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약간 공익성이 위반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를 주택 공급의 기여도를 고려해서 공공의 사업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지자체 행정을 대신해서 이런 기반시설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은 이 제도의 원형이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제도까지는 도입이 안 되고 사업 자체를 인정해 주는 형식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귀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인정사업 제도가 해마다 좀 바뀌었어요. 특히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많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초에는 활성화 지역 안에서도 가능했고요. 밖에서도 가능했습니다. 활성화 계획만 이미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19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활성화 계획 공모에 많이 좀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지역들이 또 인정 사업에 많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패자부활전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개념적으로 보면은 활성화 계획을 사실상 수립을 전제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인정사업과 활성화 계획까지는 좀 필요 없고 점단위 사업만 필요한 지역의 인정사업이 약간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란이 좀 생기면서 결과적으로는 20년도에 활성화 지역 밖에서만 인정사업을 원칙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만 활성화 지역 내에서는 위험 건축물 긴급 정비 사업 같이 좀 특별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죠. 자, 이게 올해 또 바뀌었어요.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활성화 지역 내 외부 관계없이 인정사업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거재생 특화형이라든지 위험 건축물 정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로 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정사업 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현재 기준으로는 활성화 지역 안에서도 가능하고 밖에서도 가능하고 또 예외적으로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도 추가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입니다. 정리할까요? 요거는 하나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흔히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시가지형 재생 사업, 일반 근린형 재생 사업 이렇게 부르는데 법적으로는 사실 틀린 표현이에요. 법에는 활성화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재생 사업이에요. 그러면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도시정비법에 의해 시행되는 정비 사업은 재생 사업인 거죠. 이게 사실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통칭해서 근린 재생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의미로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 이 경제기반형은 활성화 지역 혹은 활성화 계획의 유형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고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는 활성화 지역 혹은 활성화 계획의 유형이 도시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으로만 나눠져 있어요. 나머지는 법적 유형이 아니라 공모에서의 유형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년도에는 근린재생형이 중심시가지형과 일반 근린형으로 쪼개지고요. 17년도에 누딜사업이 들어오면서 다시 일반 근린형 중에 상권이 없는 지역, 순수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 지원형이 쪼개지는 거죠. 그러면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라는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이름이 과거에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 도활 사업이 우리 동네 살리기로 바뀌게 된 겁니다. 즉 주거지 지원형은 도시특별법에 의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업, 우리 동네 살리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의 의무가 없이 실행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이 다른 거죠. 흔히 이제 그래서 저희가 뉴딜 사업이라고 하면은 경제기반형, 중심시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 지원형, 그리고 균특법에 의한 우리 동네 살리기까지를 기본 5대 유형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 방금 설명드렸던 인정제도, 인정사업이죠. 혁신지구, 또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이 들어오면서 5+3이 되는 거죠. 특히 총괄사업관리자 방식 같은 경우는 사업 유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는 도민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살리기에는 적용이 안 되는 거죠. 합법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 복잡한 그림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전략 계획을 수립할 때 활성화 지역의 유형을 명명하죠. 자, 이때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법정 유형만 표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경제기반형이냐, 근린재생형이냐. 왜냐하면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단 우리 동네 살리기는 활성화 지역이 아니죠. 정확하게는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시가지형은 사실은 아주 냉철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 입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 있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이 전략계획의 공식적인 표기는 근린재생형을 표기를 하고, 부연되는 설명에 근린재생형인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주거지 지원형을 우리가 고려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정도만 표기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거죠. 제도적인 부분 조금 최종 정리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도 많은 제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 구상서 공모 방식이 원칙적으로 폐지됐다는 부분이에요. 2014년도부터 도입됐던 방식인데요. 활성화 계획은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이 계획이 승인되면은 우리 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원 조달부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비법정인 사업 구상서로 일단 공모를 통해 국가 지원 대상을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을 드리는 방식이었어요. 장점은 좀 새로운 지자체가 도전하기에 용이하죠. 단점은 이게 이제 공모 방식이다 보니까 공모 구상서는 상당히 좋은데 선정되고 나면은 그 내용이 많이 후퇴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좀 생겨요.
그러한 부분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법정 계획으로서의 최소한의 형식과 절차를 거친, 즉 공청회라든지 지방의회 의견 청취 등을 마치고 승인만을 앞둔 계획안으로 공모를 신청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상서 공모 방식이 폐지되고 뭐 크게 개념적으로는 제한 방식인데요. 사실은 이제 활성화 계획안을 통해 공모를 하는 정도로 절충되어 있는 수준이죠. 자, 그러면서 특별위원회, 도민특별위원회의 심의도 바뀌게 되죠. 과거에는 공모 결과를 확정해주는 심의가 한 번 있었어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라고 발표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심사를 해서 계획에 대해서 국가 지원을 결정해줬다라고 두 번 나눠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구상서 공모 방식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19년도에 과도기를 거쳐서 작년부터는 공모 결과와 활성화 계획에 대한 국가 지원이 결정되는 것을 한 번에 결정을 해서 한 번에 발표를 하는 거죠. 장점은 행정행위가 줄어들었고 단점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돼요. 실제 공모에 들어가서 특위까지 걸어질 때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좀 조바심이 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선도적 제도 같은 경우에는 선도적 같은 경우 잘 아시죠? 세태 문제가 크거나 재생사업을 했을 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을 국가가 지정해주는 방식이 선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전략계획 수립이 돼 있지 않더라도 바로 활성화계획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붙는 게 선도지역인데요. 14년도에 선도지역을 했었고요. 17년도, 18년도에 선도지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는 일반 지역을 원칙으로 선도지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 광역지자체 예산 배분 17년도부터 들어왔는데 처음엔 사업 개수로 드렸어요. 18년도부터는 총액으로 배정을 해드리고 이 부분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19년도부터 기선정된 사업에 대한 관리 의무가 강조가 되면서 부진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가 강화되고 있고 이 추세는 해마다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요. 14년도에는 선도적 방식으로 13곳, 16년도에는 일반적 방식으로 33곳, 뉴딜 사업이 도입된 17년도, 18년도에는 선도지역 방식을 원칙으로 지자체가 희망하시면 일반지역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68곳과 99곳, 그리고 18년도에는 이제 포항 흥에 특별재생지역이 공모 절차 없이 하나 더 있어서 100곳이 됩니다. 2019년도부터는 신규 제도를 포함해서 일반지역 방식을 원칙으로 예외적인 경우만 선도지역을 허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각 116곳, 117곳 해서 지난 정부 때부터 작년 말까지를 기준하면은 총 447곳의 국가지원 재생사업이 선정되었고요. 이 중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는 14년도 13곳을 포함해서 19곳의 마중물 사업의 집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뒤에 내용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거점 시설에 대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거점 시설 혹은 거점 기능에 대한 용어가 상당히 정책적으로 혼용돼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한번 체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제도적인 측면입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에 보면은 도시재생 기반 시설이라는 법적 정의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 시설과 그리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이 도시재생 기반 시설에 대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 시설 중에 조금 더 중요한 시설을 기초생활 인프라라고 또 우리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세부적 기준은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생활 SOC 분석하는 거 있죠. 격자로 분석하는, 이용권으로 분석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보시면은 주로 이제 내용을 갖고 또 거점 시설에 대한 개념이 풀어져 있어요. 주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거는 뭐 공동작업장 등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거점 시설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또 이러한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중에 조금 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공공기능을 직접 시킨 시설이 어울림센터라고 약간 별도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상생협력상가, 그 밖에 여러 가지 개별 사업 목적을 위한 시설을 저희가 흔히 거점 기능, 거점 시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규 제도로 가볼까요? 신규 제도는 이 제도 자체가 특정한 거점 기능을 조금 표방하고 있어요. 혁신지구는 이 혁신지구 자체가 전체 지역의 거점이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총괄사업관리자 같은 경우는 총괄사업관리자가 투자 시행하는 사업을 거점 투자 사업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정사업 자체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혹은 생활리소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인정사업 자체가 거점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이제 시설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또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한 지원 부분도 오른쪽에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죠. 예비사회적 기업 제도를 통해서 이 사회적 기업의 재생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스타트업, 마을관리 협동조합이 가장 이제 직접적일 텐데요. 수익을 발생하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국토부 장관이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금융지원 부분도 제도화는 이루어져 있어요. 각종 리츠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장 직접적인 건 창업투자조합에 투자하는 모태펀드가 사실은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이 펀드가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라는 형식을 조금 탈피해서 법인격의 도시재생 회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난 한 6, 7년간 논의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구체적인 어떤 결정들을 못하고 있는 답보 상태에 좀 머물고 있어요. 가장 쉽게는 일본의 재생법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생법인이 뭐 주식회사 형태부터 해서 뭐 조합 형태까지 있는데요. 개별 사업 주체들과 일종의 회원 관계를 유지하면서 회비와 함께 우리로 따지면 이제 공모사업에 이 법인이 응모를 해서 지역을 필요로 한 재원을 확보하는 식으로 이 재생법인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내에서도 뭐 길게는 6, 7년 전부터 뭐 최근에 한 2, 3년 전에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그대로 응용하다 보면은 개별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일종의 연합체 성격 혹은 현장지원센터 업무와 사업 주체 업무를 약간 혼재되어 있는 그런 법인격 단체를 도시재생회사라는 개념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은 이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제 사업을 통해서 한번 그런 거점 기능들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충남 천안이고요. 요 아래쪽에 요 환승기내로 써져 있는 부분이 천안역입니다. 천안역 뒤에 주차장 및 유유부지 등을 활용해서 지식산업센터와 주거 기능 그리고 복합 환승 기능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주차장과 복합 환승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과 지식산업센터라는 이 거점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겠죠. 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사례를 한번 찾아볼까요? 부산 같은 경우는 요 아래 이제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집객이 이루어진 효과를 보행데크와 광장데크를 통해 부산역을 관통시킨 다음에 부산역 광장에 다양한 시민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초량동 일대 상업지역으로 그 집객의 효과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목적의 사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이 북항 재개발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부산역 역 광장에 조성되는 유라시아 플랫폼이라는 거점 기능이 있는데요. 크게 보시면은 이제 창업 공간 혹은 창업 임대 공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교육을 하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임대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좀 아쉬웠던 것은 이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이잖아요. 사실 이 시설 사업을 하는 초기 단계부터 이 공간 계획과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좀 잘 진행이 되질 않았어요. 지금 현재는 부산 그 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이 전체 하드웨어 시설 측면을 관리하고 있고
대관 업무를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은 부산광역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뽑힌 이제 총괄사업관리 방식의 중심시가지형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대전역이 있고 대전역에 나와서 오른쪽에 보면 이제 쪽방이 있어요. 그 쪽방을 공공주택지구로 만들어서 이제 영구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주택, 또 상업 업무 용지를 매각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사업이고요. 길 건너에 보면은 이제 한약방하고 인쇄업이 밀집되어 있는 이제 시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존 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제조업 기반의 상업 주체들 혹은 기존 사업 주체분들을 육성해주거나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상당히 지가가 높은 지역이 있다 보니까 거점 기능이 입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거점 기능이 여러 가지 다목적 기능을 표방하다 보니까 시설을 조성하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각각의 그룹별 의견들을 수용하다 보니 너무 옴니버스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이 좋게 보면 되게 균형 있게 들어갔고 나쁘게 보면은 찔끔찔끔찔끔 이제 들어갔던 그런 좀 아쉬움. 아직은 이제 사업을 하는 초기 단계여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운영 측면보다는 이제 계획적인 측면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우리가 총괄사업관리자 제도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국 공기업이 하는 사업은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죠.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 행복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을 짜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주택이 들어와서 인구 유입, 더 나아가서 젊은 층의 인구가 유입됐다라는 큰 틀의 효과는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게 전체 사업의 목표와 그 주택 공급 사업이 어떤 관계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인과관계가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 밀항의 사업 계획은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잘 내주셨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이 무형문화인들에 대한 전수를 할 수 있는 교육관, 교육시설을 지어주는 사업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젊은 무형문화인들이 와서 선배로부터 예술을 배우는 공부를 하겠죠. 왼쪽에 보시면은 아리랑 어울림센터라는 건물이 보이는데요. 기존의 소규모 청사를 이제 복합화해서 행복주택, 그 다음에 어울림센터,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이런 복합시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을 조금 조정을 해서 예술인 지원 비율을 높였어요. 그래서 우리 무형문화인들이 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층부에 있는 어울림센터와 우리 공용청사 부분에서는 예술문화 분야에 관련된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기능 위주로 재편을 해요. 거기서 이제 집도 살고 행정적인 서비스도 좀 더 수월하게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예술가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산문독 숲속 그린 캠퍼스라고 있어요. 이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교육을 하는 공간이에요. 여기에 이제 1차적으로 선생님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지역의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는 중심시가 지역이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상권으로 연결시키는 게 사업의 궁극적 목표예요. 따라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축제라든지 혹은 예술문화 기법을 접목한 상품 개발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들을 앞서 얘기했던 무형문화인들이 같이 지역 청년들, 상인들과 함께 요 가운데 시가지 내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거점 기능, 거점 시설을 저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제각각의 거점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1번, 2번, 3번 이 거점 시설 혹은 거점 기능들 거기 주체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냐도 계획적 관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넘어가서 이제 마을거리 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다른 강좌에서 아마 조금 더 본격적인 내용이 있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이 기본적으로 마을거리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특수하게 사회적 경제가 각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의 형식에 따라서 많이 좀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고,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제 협동조합,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법령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이라는 제도를 갖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재생사업에서는 앞서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국토교통의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었고,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제도도 이제 도입이 되었고, 그 밖에 마을기업이라든지 뭐 자활기업, 또 농어촌 공동체 회사도 개념적으로는 저희 재생사업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전자에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이번 정부 기간 내 많이 강조한 부분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이죠. 이 18년도에 수립된 뉴딜 로드맵에 보면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해서 이 재생사업 마중물 지원 기간 이후에 주민들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이제 천명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더 구체화된 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방안이라는 방침이에요. 이 방침을 보면은 주로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을 타겟으로 이제 처음에 검토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층 주거지에 필요한 서비스 분야를 5가지 정도 골랐어요. 뭐 주택 관리 서비스를 포함해서 집수리 서비스, 가장 이제 고전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자립이라는 내용이 좀 나왔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최근에 논란은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중점적인 서비스 산업 분야를 좀 정리를 했고, 개념은 이렇게 되죠. 도시재생 사업비로 역량 강화를 통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조합원을 육성해서 조합을 만들게 한 다음에 이 공공지원에 의해 조성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에 대한 위탁관리 업무를 기반으로 더 나아가면은 사용수익 형태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그런 형태로 이제 큰 틀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지침으로 수립된 게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및 공공지원 지침이에요. 그래서 이 지침에 보시면은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기구 또 전문기관의 역할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만드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설립 인가 단계 또 사업 시행 단계의 단계별 절차가 이 지침에 의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사업이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또 지자체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활동을 위해서 무엇을 좀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이 이 지침 안에 수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은 이제 총회, 이사회, 그리고 사무국이라는 형태를 띠게 되고요. 또 전문 지원을 위해서 외부위원회를 갈등관리위원회, 그리고 신협, 새마을금고가 사무국의 역할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전문 지원 역할이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저희 지원기구로서 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설립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국토부에서는 설립 인가, 또 지자체에서는 이 재생사업비를 통한 초기사업비 지원과 또 후속 단계 사업화 지원에 의무 혹은 책임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공지원 부분은 역량 강화 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합 설립 전, 설립 후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고요. 우리가 이제 예비 사업이라든지 혹은 본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 3년간 본사업 기준으로는 3년간 5천만 원 정도의 육성 비용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좀 쟁점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나의 사업 지역에 한 팀만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주민상인협의체 구성원들이 그 멤버가 거의 그대로 이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되죠. 큰 틀에서 보면은 초기 단계부터 우리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이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는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보면 좀 배타적인 상황이 좀 생기죠. 폐쇄적인 상황이 생기죠. 예를 들면은 초기에 협의체에 오지 않았던 분들, 혹은 이제 어떤 외지에서 오신 분들, 또 청년분들이 그 그룹에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간혹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사실은 사실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다른 정책 분야에서의 사회적 경제 대비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리고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을관리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화 단계에 있을 때 결국 사업은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공공부문인 경우에. 그 경우에 예를 들면 재생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 타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 경우에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해요. 똑같은 사회적 경제 형태의 단체들인데 타 분야에서 조금 더 치열하게 조합이 만들어진 경우 혹은 기업이 만들어진 경우가 저희 재생사업에서 육성된 팀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많은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역량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이제 한번 자료화해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실제 마을관리협동조합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초에 이제 시범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범 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인천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1호 조합인데요. 만부마을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는 주민 공동 이용 시설들 그리고 가로대 정비 사업 등을 통해 조성되는 저층부의 공동 이용 시설 등을 활용해서 마을 밥상, 마을 상점 또 시설물 위탁 관리 업무 등을 맡을 예정이에요.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에 이제 조합원 간에 여러 가지 내흥이 생기면서 법정 다툼까지 갈 뻔하시다가 법정 다툼까지는 안 가셨어요. 근데 조합을 다시 이제 좀 정리하고 계신 그런 단계에 있으면서 좀 빨리 그 내용을 읽고 본연의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 정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탄광 배후 도시로서 또 과거에 이제 상업 어떤 뭐 상행위가 상당히 융성했다가 지금은 이제 빈 상가 등이 많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소규모 재생 사업 이제 예비 사업이죠. 예비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 내 공가게 등을 활용해서 이제 마을 호텔이라는 컨셉으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호텔도 있고 상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이런 식인 거죠. 이 부분을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서울 창신승인도 옛날 사업이죠. 14년도 사업인데 여기는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고요. 이제 일반 협동조합이죠. 서울시에서는 이제 CRC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이 CRC가 만들어져서 주요 공동 이용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업무를 맡고 계세요. 마을 해설사라든지 또 도시재생 교육 그리고 이 거점 시설에 대한 관리 위탁. 특히 이제 백남중 기념관 카페가 있는데 이 기념관 자체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이 운영을 하고요. 카페, 부대 공간에 대해서는 이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산 서구 16년도 사업인데요. 여기도 이제 사실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아니고 이 부산시 사업에 의해서 일반 협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이제 부산 서구 같은 경우는 잘 짜주신 게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우리가 조성하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시설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은 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지자체는 어떻게 써오시냐면은 주민협의체 심표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렇게 써요. 1번 사업부터 10번 사업까지 다.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사실.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사업을 구분을 하셨어요. 행정이 재원 조달부터 관리 운영까지 책임을 질 사업. 행정이 전체적인 관리를 총괄하지만 약간 협의체 같은 조직을 두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운영할 사업. 그리고 행정이 예산적 지원을 하지만
협동조합 등이 스스로 운영할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당시에는 마을거래 협동조합 개념이 없었죠. 그래서 협의체 조직으로 관여할 사업과 실제 실행 주체로 관여할 사업들을 처음부터 정리해 나가면서 이 주체들을 육성해 나갔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아미먼스 협동조합은 이제 뭐 마을 축제, 또 그 체험장 운영, 카페죠. 그리고 해설사 프로그램, 또 청년들과 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 사업들, 그리고 이제 마을 베란다, 뭐 주민 전용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관리 운영 것들을 맡고 있습니다. 뭐 골목 빨래방 같은 경우는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할 수 있는 세탁기를 두고 주민분들이 운영하면서 돈도 내고 이렇게 운영되는 시설이고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행안부 지원 사업인데요. 이 게스트하우스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집이 너무 협소해서 집에서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뭐 개인적인 대소사가 있을 때,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 빌릴 수 있는 그런 게스트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게스트룸에 대한 운영도 우리 협동조합에서 이제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사례는 요건 아직 협동조합은 아닌데요. 제주도의 김영수 도서관 사례예요. 학교 내에 좀 방치되고 있고 잘 쓰지 않던 도서관을 마을 도서관으로 바꾸겠다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 사업에 대한 계획을 나오자마자 학교 당국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안전 문제로 좀 반대를 하시고, 또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또 불만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지역 건축사, 또 우리 학부모 모임들, 또 주민협의체 조직 등이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하는 과정들이 뒤늦게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이렇게 이제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 도서관 리모델링 통해서 내부를 이제 우리 제주도풍으로 이제 만들고,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주간에는 학교 도서관으로, 그리고 야간, 주말에는 지역 도서관으로 운영이 돼요. 전체적인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적인 시설 관리에 대한 비용은 제주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도 광역센터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 안에서 운영을 지원해 줘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김영수와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현재까지는 이제 최소한의 이제 봉사료만 받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헌 활동으로 좀 하고 계세요. 제주도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지원만 담당하고 뭐 다양한 법인 혹은 사회적 경제 형태로 이 관리할 수 있는 주체를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부마을 협동조합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뒤에는 그 협동조합 사례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그 선도조합 우수 사례집이라고 발표된 게 있거든요. 그 내용도 일부 겹치니까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제 재생사업을 통해서 크고 작은 거점 시설 등이 조성되고 잘 운영이 돼야 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획 수립 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거점 시설 등을 향후에 어떤 재원과 누가 책임을 지고 운영할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거리가 논의가 되셔야 돼요. 앞서 부산 서구 사례처럼 기존의 협의체가 중심이 되어서 사업의 주체가 되실 텐데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 과정에서 모든 사업을 이 마을거래 협동조합 혹은 협의체가 다 관장하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죠. 따라서 특정한 사업, 시설, 기능별로 주민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과 그렇지 못한 사업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모델들을 많이 검토를 자생적으로 하고 계세요. 개별 사업 주체들을 연계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단체를 만들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이 하위 구조에 있는 사업 주체들보다 상위에 있는 사업 주체가 돈을 더 잘 벌어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이 구조가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모든 이 재생사업비는 사실 공공재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법인격 단체들이 실제 사업비를 직접 타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적 경제 부분도 대부분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비용 혹은 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장까지만 돼 있지 사업 자체를 직접 따는 경우는 조금 드물죠. 이런 부분들이 이런 개념과 같이 연동되어서 고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스케줄링을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마중물 사업 기간 동안은 시설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설을 빨리 조성하고 주체를 빨리 육성해서 예산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 시범 운영이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지원이 종료됐을 때 우리 지방행정을 중심으로 예산과 지원 체계가 다시 리스타트를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사업 기간이 종료될 때 시설이 완료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재생사업을 담당했던 부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후속적으로 운영할 예산도 없고 또 주민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 아주 단순한 위탁 업무만 맡았는지 혹은 수익이 되지 않다 보니 우리 조합원의 구성이 와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중물 기간이 살아있을 때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개별 프로그램, 플랜들을 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혹은 수익 창출이라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적절치는 않은 수단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수단으로 연결짓는 것에 대해서 좀 불쾌함을 갖고 계신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어쨌든 정책 사업에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물론 이제 자료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수익 구조가 지원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 지원 사업도 대부분 이 설립을 하거나 최소한의 운영을 위한 정도지 사업화 단계에서의 협력한 어떤 기여를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창신수민동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한 1년에 한 3, 4인명 정도의 인건비를 확보하는 수준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 인건비도 최저시급 플러스 알파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 초창기 때 주민분들한테 너무 과장된 인식을 저희가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협동조합을 만들면 다 잘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오히려 최근에는 제가 강의하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꼭 주민이 사업을 해야 되냐? 무슨 얘기냐? 사회적 경제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관리 위탁 업무를 맡길 거예요.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우리 협동조합이 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전문 설비 업체가 와서 하겠죠. 그럼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 2배로 나가는 거죠. 한 군데 업체한테 관리 업무를 맡기면 되는데 한쪽에는 일반 업무, 한쪽에는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겨요. 한두 번은 하겠죠. 지나가면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면 마을활동조합이 해야 되는 기본적인 업무는 뭘까요? 공공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건물은 공공에서 무조건 써야 됩니다. 공무원분이 나와서 회의를 하던 누군가 써야 돼요. 그럼 거기에 다가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주민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배우고 할 수 있는 업무니까요. 그렇게 해서 작은 일자리부터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얼마만큼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행정적인 사업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마중물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누가 할 것이냐, 도시재생부서가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특정한 그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는 특정한 부서가 관리를 인계받아서 할 것이냐. 여기서 더 핵심은 뭘까요? 누가 돈을 타오냐겠죠. 결국 돈을 타오는 사람이 관리의 책임자가 됩니다.
따라서 이 시설 및 프로그램의 담당 부서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사업 중반부부터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상호 오해가 없이 행정적인 상황으로 정리가 되시는데, 끝나고 나서 야, 이제 니네가 넘어가. 그러면 아무도 안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활성화 계획으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면 마중물 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프로그램, 주체에 대한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인데, 공공에서 돈을 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은 활성화 계획이라는 지원의 근거가 살아있어야 되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활성화 계획은 마중물 지원 기간보다 조금 더 길게 엔딩이 잡혀져 있어야지만 행정적으로도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또 개인적인 주관을 좀 섞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사실은 14년도부터 뭐 최근까지 현장지원센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저희도 좀 한 7년 정도 지나가서 보니 기초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마중물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 기간 내에만 존속될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고, 또 많은 지자체가 이 현장지원센터가 의무화되다 보니 일단 설치는 하는데, 이 설치를 통해 육성된 우리 전문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이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또 숙련된 전문가들을 연속적으로 활용하는 체계도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점에서는 기초 단위의 센터를 조금 더 강화해서 기초센터에 모체를 두고 이 현장지원센터가 임시조직 형태로 생겼다 없어지는 형태가 훨씬 더 조금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적용이 되려면은 계약제도, 우리 채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제도가 개선되어야겠죠. 이러면은 단기 근로 형태로 계약을 했다가 또 뭐 이렇게 파견을 나와서 이런 형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계약 방식과 고려해서 이런 제도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이제 이미 영미권에서 또 일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재생 법인 등을 또 금융 혹은 세제와 함께, 조세 정책과 함께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세와 관련된 방식은 사실 적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세 비율이 좀 낮고 또 조세 규정이 엄격하다 보니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나마 가장 현실적인 게 일본의 도시재생 정비 추진 법인 형태가 가장 무난한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뭐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제 뭐 조금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뭐 좀 사견을 조금 뭐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에서 이제 뉴딜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으로 지난 이제 만 4년간 이제 5년 차가 되었죠. 매년 이제 100곳 이상의 사업을 뽑아서 뭐 앞으로도 한 최소 5, 6년간은 아주 극단적으로는 신규 사업을 선정하지 않더라도 한 5, 6년 이상은 이미 뽑은 사업에 대한 후속적 업무가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의 역할이 더더욱 이제 앞으로 중요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이제 실제 현장에 계신 개개인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정책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일하는 조직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직장인으로서의 걱정이 앞서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 정부가 내년도까지도 이어지고, 사실 이런 경우가 저희 처음이잖아요. 보통은 연말에 이제 정부가 바뀌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 이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이 전개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중앙정부에서도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전문 연구원들과 함께 조명을 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서 또
이미 추진된 사업들에 대한 후속적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과정에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이 또 우리 광역에 계신 공무원분들 또 지원 조직과 함께 다양한 목소리들을 좀 저희 쪽에 전달해 주시면은 또 전문 연구를 하신 분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전달을 시켜서 조금 더 다음 정부에서도 이 정책 사업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간이 조금